괜히 그리 말들은 뭐 보시는 분 있나? 알았어. 다 그냥 무조건 다 안 읽은 걸로 이렇게. 근데 확실히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인터뷰할 때도 확실히 달라요. 언어 표현이라든지 구사라든지 이런 게. 요즘 가끔 이제 기사들에서 혹시 그런 거 못 보셨나? 왜 나태주 시인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 아시나? 네, 그분이 충청남도 공주고 어쨌든 대전 문인협회에서 활동하고 그래서 대전 충청을 좀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도 유명하고 그분 또 딸이 서울대 지금 교수로 이제 교양에서 이런 글쓰기 강좌를 하잖아요. 그 양반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지.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쓰는 언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품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트럼프 아저씨 얘기하는 거 봐. 이게 이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저는 자꾸만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들 그런 말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가 그런 게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산공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에 대한 차별을 산공상으로 만든 건데 왜 그런 기준을 놨을까? 근데 뭐 트럼프 보면 딱 맞는 것 같아. 걔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윤석열급이잖아. 한국의 윤석열, 미국의 윤석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그 네타냐후 같은 놈도 그렇고 네타냐후 같은 놈들도 트럼프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 근데 그 이면에는 지가 법정에 서야 되니까 그거 감추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걸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좀 고통받아요. 말도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천박하고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들은 보편성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 특수성을 대입하면 어떤 거든지 말이 안 돼. 그래서 산업공상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야, 뭐 장작꾼이라고 다 나쁘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 특수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장작꾼들이 그렇다라는 거고, 또 사가 맨 앞에 있다고 해서 뭐 사가 다 좋은 사람만 있었어요? 아니잖아. 사에서도 나쁜 놈들 정말 많잖아. 뭐 왕산암에서도 뭐 한명희 같은 놈은 뭐 대표적인 간신이잖아요. 이 그림들은 많이 봤잖아. 그죠? 박수근 화백의 그림 특징이 뭐예요? 박수근 화백 그림들 좀 보셨나요? 네. 이분 그림들 혹시 좀 여러 편 본 적 있어요? 여러 편 봤다면 이분 그림의 특징. 귀찮아서 또. 이것만 봐도 원작은 본 적이 없고요. 네. 보면은 한지 덧대가지고 한 거하고 농담 펴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지고
주로 그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린 특징이 있잖아요. 그 얼굴 욕구도 없고 예, 맞아요. 형태로 네, 형태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지만 전목이 좀 비정상적으로 넙대대해요. 몸이. 그러니까 이 유교를 겪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보편적인 한국 여성들은 아주 말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잘 못 먹듯이 네.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랐을 것 같은데 하나같이 다 막 이렇게 이래요. 그 이유가 뭘까? 이물을 왜 그렇게 그냥 쫙 펼쳐놓은 듯이 뭔가 오징어 놓고 한번 꾹 누르듯이 그렇게 했을까? 옷에 신경 쓸 경쟁이 없을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겨우 뭐 푸시지라고 그런 걸 해서 네. 입을 정도였으니까 정교한 바느질 그런 거 입을 수 있는 계층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염색 그게 없어. 이거를 되게 이제 좀 재밌게 표현한 시인이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오늘 올려드릴까 아니면 수업 끝난 다음에 올려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다음 주에 수업 때 첫 강의 때 그 시를 하려고 오늘은 안 올렸어요. 근데 그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참 납득이 가요. 그 시를 보면. 궁금한데요. 김혜순 시 있어요.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에 대하여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시 아주 좋아요. 시도 아주 좋고 정말 시를 통해서 박수근이 가진 내면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 여기서는 이제 오키도 시로 나오잖아, 그죠? 오키도 시로. 오키도 시가 왜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죠? 왜 오키도 씨는 그런 식의 그런 행동과 태도를 했을까? 그게 남옥을 좀 이해하는 하나의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해요. 처음에 이경이 본 거는 뭐였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경이 처음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이 이분이 이제 알다시피 이게 등단작이잖아요. 등단작이고 나이 40에 처음 이 글을 쓴 거잖아. 이게 이제 여성동화 당시에 여성동화에서 장편 소설 공모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응모해가지고 그때 이제 수상 작품이에요. 그래서 등단작인데 뭐 이게 그분의 가장 뭐 잘 쓰여진 작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박완서 문학을 우리가 출발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 선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읽을 이제 1학기 동안에 읽을 책이 주로 이제 박완서 선생님 작품 쭉 선정을 해놨는데 한번 다 읽어보시면 왜 사람들이 박완서 했는가 충분히 이해가 아마 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편 소설이 한 15권, 단편 소설이 100편 이상, 그 다음에 산문도 뭐 한 600편인가 이상 이렇게 썼을 정도로 그 굉장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한 권 내기도 힘든데 그렇게 많은 다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볼 때마다 늘 생각드는 게 40살까지 그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그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계속 뒹굴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말들을 다 꾹꾹 눌러가면서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디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 되게 좀
또 가정에도 충실한 또 그런 분위기도 하니까 아마 그 아기들 키우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기들 키운 다음에 이제 자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게 이제 글쓰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근데 혹시 그만큼 싱하 그거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싱하는 혹시 이제 오늘 박완서 문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알고 싶어 그렇다면은 그만큼 싱하는 누가 먹었을까를 읽어보세요. 이 작품도 자전적 소설이지만 여기는 이제 소설적 요소가 많고 허구가 많지만 그만큼 싱하는 자전적 요소가 정말 강한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작품 읽고 그 작품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미완의 형태로 결말이 끝나요. 그래서 한 또 2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작품을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그 싱하를 읽고 나서 선생님 작품 뭔가 좀 완결이 안 된 느낌이에요 라는 그런 왜냐하면 그 자전적 요소가 너무 강하니까 이야기가 어느 정도에서 성장해서 이제 멈춰져 있거든. 그 뒷이야기가 이제 또 궁금했던 거야. 그 뒷이야기를 이제 풀어쓴 듯한 느낌이 그 사람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을 읽으면은 이 선생님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다음에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엄마의 말뚝은 그 1, 2, 3으로 돼 있어요. 그 엄마의 말뚝 2가 이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그 작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도 그 자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 작품도. 그래서 엄마의 말뚝 1, 2, 3까지 있고 그 작품도 나중에 우리가 한 달 후쯤에 그 작품을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여자네 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슬픈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만드기와 겁담이라는 두 청춘 남녀의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좀 승화된 그런 작품이 있고, 근데 이분이 우리가 자전적 그런 요소들 이분 얘기 속에 전쟁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맨 그런 소설만 쓰냐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딜 잘할 때 그 어떤 구호를 듣고 자랐나 모르겠다. 그 둘만 나 잘 기르자. 또 하나만 나도 충분하다. 이런 구호들이 시대에 따라 우리 좀 변해왔잖아요. 어느 시대에 둘만 나 잘 기르자에 아니면 그 시대인가요? 좀 더 젊은 세대는 어때요? 무슨 구호가 있어 그 시대에? 그런 구호 없었어요? 없었나?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되든지 또는 그런 구호가 막 이제 횡행하던 시절에 대해서 남녀 평등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도 좀 있고. 근데 이분이 저도 이분 그 이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학상이 이렇게 많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아마 대한민국에서 소설가한테 주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을 거예요. 이분만큼 많은 상을 수상한 작가가 아마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소설가 중에서. 놀랍죠. 보면 상 받은 걸 쭉 보면은 그거 보면서 아 이런 상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여러분들이 아는 뭐 문학상 뭐 있을까? 그렇죠. 현대문학상 대표적인 거, 또 이상문학상 뭐 이런 이 정도잖아요. 독립문학상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너 중에 수상 이력 한번 보세요. 진짜 상은 다 입술었어, 다 입술었어. 그럼 책으로 보는 작품은 뭐예요? 이 사람 작품 중에서. 네. 한 권 딱 말하기가 힘들죠. 힘들고 뭐 제가 볼 때도 뭐 이게 딱 이분을 대표해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분 여러 작품을 좀 꼽아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남옥이지 않나? 박완서 선생님도 다 연결돼. 많이 계속 여기. 예, 좀 그런 전쟁 이야기가 많고 또 이제 오빠 이야기, 엄마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빠가 둘로 나오지만 실제는 이제 한 명 있었고, 여기서 이제 폭격에 의해서 죽는 거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항불이 되는. 그래서 어쨌든 이 선생님한테는 그 전쟁이라는 건 너무 큰 이제 시련이었어요. 이 선생님한테는. 이분이 이제 어려서 경기도 개풍 출신이거든. 황해도계였구나. 개성역에. 그 당시에는 이제 개풍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게 박적골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라고 해요. 박적골. 근데 죄송해요. 이런 정말 운전을 받아갖고. 많이 죄송해도 돼요. 모른 척 안 돼. 맞아요. 수상하게 받았었어. 선생님 건강해지셨네. 그래요? 네, 너무 멋있어지셨어요. 동안이 되셨어요. 혹시 또 꿈에서 본 거 아니에요? 꿈에서도 있었어요. 양혜씨 하신 거자. 열심히 전해. 그지? 지난주 안 오셔갖고 썰렁했어요. 네.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침묵은 길다. 이거 조금 깨져야 돼요. 선생님이 너무 힘드셔. 맞아. 지금 그 얘기 우리가 여태 그 얘기하고 있었어. 네, 선생님이 너무 힘드셔요. 그러니까 침묵은 금이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한번 실험을 하세요. 각자 한번 간단히 서게 돼. 아우 굿이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들이 뭐 간단히 그죠. 서봐야 반응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 키팅 선생이 그죠? 죽은 신의 사회 보면 키팅 선생이 아이들 일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탁에 올라가서 네. 발표하게 시키는 장면 네. 나오잖아요. 네.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즐거우니까 좋으신가 봐요. 저번 주안 나왔는데. 그랬죠? 나무. 나무 떼었어요. 나무는 오래전에 읽어봤고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좀 읽어봤거든요. 그때는 그냥 읽어야 된다라는 거 읽었다가 이제 그동안에 박완서 선생님 책들을 여러 가지 읽으면서 나무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틀을 좀 짜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우리 임진단 세대들 이렇게 축제하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죠? 우리 스승이 시키면 그냥 진짜 무릎 꿇고 열심히.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어. 내가 알아야지 되는 거지 무슨 뭐 무조건 따라한다 되나? 뭐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해를 해야 쫓아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하여튼 박완서 선생님은 저는 이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분같이 진짜 세상을 진짜 풍파에 직접 부딪히면서 한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박완서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그때의 그 지식인들 여성 지식인들이 드물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거지. 그걸 붙을 수 있고 아. 그 시대를 맞붙어서 싸웠어. 그래서 그 박완서 선생님의 그걸 읽으면 우리가 그때 6.25 때에 그때 시대를 그냥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소설에서도 그냥 뭐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다루고 지나가지 그렇게 피해 몸에 닿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제 소중한 그 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거대 담론이라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 우리나라는 그 6.25라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문학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윤홍길 작가의 장마라는 작품이 있어요. 장마. 예, 예. 그 선생님 덕분에 많이 아우 저는 그저 문태수님의 시집이죠. 네. 그 시집은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유 너무 그 과찬이네. 선생님하고 비슷한 그런 게 느껴져요. 이 윤홍길의 장마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중편이에요. 중편인데 아 작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일본의 어느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네가 부럽다. 근데 뭐가 부럽냐면 너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같이 이런 소설을 쓸 수가 나는 없어. 이런. 물론 이분도 직접 본인이 6.25를 겪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건 6.25 겪긴 했겠다. 겪었는데 그때 꼬맹이였죠 완전히. 꼬맹이여서 6.25를 뭐 생각할 건 없었겠지만 우리나라는 6.25 전후 문학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아마 이분이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지한 이제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데올로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갈등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면 이데올로기 같은 게 정말 무슨 문제인가 장벽이 생각이 아니는 들어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작품인데 근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거대 담론 속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조금 아까 영희님 얘기하신 거 박완서 선생님 작품 속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 네, 같은 거기 다 건데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그런 전쟁의 아픔 같은 거 참혹함, 뭐 비정함 모든 것들이 다 그 일상 속에서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시대에 가서 그거를 체험한 것 같은 그치. 그런 느낌을 예. 들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박완서 작가 강의하려고 최근에 이제 박완서 선생님 작품들을 좀 많이 읽게 되는데 새롭게 이제 자꾸만 느끼게 되고 이건 정말 좋은 작가다. 맞아.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이제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평가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천의무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천의무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사야. 이게 하늘 천자고 오디자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옷은 뭐 없다. 봉제한 자국이 없다. 그러니까 꼬맨 자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옷은. 그러니까 그건 완벽한 얘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천인무공의 글쓰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김윤식 선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박완서 작가 표현할 때 이런 천이무봉의 글쓰기다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어떤 작가들은 이런 표현도 해요. 이제 너무 사설이 많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도 마지막에 박완수 선생님 작품 할 때 우리가 이번에 작품을 읽으면 초급 독자들한테는 참 편한 작품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 이제 많은 이야기. 그러니까 좀 생략하고 감춰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다 풀어주는 거야.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읽기는 편해요. 읽기는 편한데 좀 이제 그것 독자 입장에서는 좀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지? 그냥 이거 얼마든지 추론이나 상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왜 풀어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그래서- 것들이 네. 본인이 고급지다고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지. 착하게. 그래서 내가 방송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박완수 선생님의 네. 여러 가지 그걸 쭉 보면서 네. 아 이분이 참 깝깝하구나. 많은 거를 빨리 세세하게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쓸데없는 사설이 길다 이런 것들이 근데 박완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겪은 사람으로서는 막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저희가 뭐 우리 자식들한테 야 우리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자세하게 얘기해 주듯이 그러고 싶었던 심정이 아닌가. 왜냐면 중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그 소설을 이렇게 보면. 맞아, 비슷비슷한 총의 글들이 많죠.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이걸 갖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갖고 얘기를 많이 만드셨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펼쳐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진짜 박완수 선생님 거는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암암리에 다그 가부장제의 어떤 그런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이제 처음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면 1931년생이세요. 1931년.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 얘기했지만 학살이네요. 경기도 개풍은 한국인가 경기도로 들어가나? 항해 경기도 경기도 여기 앞에는 경기도 제품으로 써 있어요. 그죠? 아마 경기도였던 것 같아. 거기가 아, 그 당시에 처음에는 경기도 개풍 출신이고 그 박적골이라는 데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분 어머니도 참 대단해요. 이분 어머니도 제가 이제 대단하다는 면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대단하죠. 뭐라 그래야 돼? 그 시대에 맞서서 싸우면서 네. 그러니까 제법 잘 살았어요. 이제 이 집안이 개풍에서 아주 뭐 유명한 집안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 좀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죽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잔치를 갔다 와서 그날 밤에 갑자기 토사강난을 일으켜요. 그 토사강난을 일으키고 위원을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복막염으로. 근데 예전에는 요즘이야 뭐 복막염 같은 건 병축에도 못 끼죠. 요즘은 뭐 수술로 금방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의술이 좀 부족하던 시절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에도 그거 나오는데 그게 보면 여동생이 복막염으로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대부분이 한방이잖아, 한의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 뭐 진맥해가지고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발견을 해, 그죠? 근데 우리 뭐 한의사들의 제일 앞거는 그거 아니에요? 궁중에서 왕비 진맥할 때, 그죠? 실로 떨어져갖고 실 잡고 뭐 어떻습니다라고, 그죠? 놀라운 명의들이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런 식의 그 한방이 가진 그 한계 때문에 이 박완수 선생님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복막염에 이제 터져가지고 너무 늦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걸 보고 내 남편을 죽인 게 바로 뭐다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무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거든. 그 할아버지, 그 박원 선생님한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엄격한 그 양반의 가풍을 지키는 그 여자들한테도 되게 이제 그 남성 우월주의 같은 그런 게 있었고, 되게 좀 며느리들도 이렇게 함부로 못하게 숨도 잘 못 쉬게 하는 그런 가풍이었는데, 그 할아버지와 싸우다시피 집을 나와요. 근데 만면이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맏며느리가 유교주의 그 시절에 자기 시아버지랑 의견 대립을 일으키고 나갈랍니다. 이게 과연 용납이 됐겠냐는 얘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근데 그 엄마는 그걸 해요. 하고 그분이 처음 온 데가 어디냐면 그 서울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이 서대문 형무소 그게 무학재라는 데거든. 무학재인데 그 맞은편에 서대문 형무소 바로 맞은편이 현조동이라는 동네예요. 현조동, 예, 산동네. 근데 뭐 옛날에 그 산 있는 데는 대부분 달동네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사대문 바뀌잖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흥인지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돈이문이 서대문이죠. 숭례문, 숙정문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 돈이문 바로 옆에 이쪽 동네가 현조동이에요. 이쪽 동네. 여기가 이제 무학재 여기 산이 있었고, 옛날에 이제 청나라로 갈 때 전부 다 이쪽으로 해서 파주 쪽으로 해서 임진강 그쪽 건너가는 그 길이에요. 네. 근데 여기 현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 서대문 형무소는 바로 이쪽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큰 길이 있고, 지금도 이 동네에 있죠. 지금은 다 이제 아파트 숲으로 변했어요. 아파트 숲으로 변했는데 처음에 이사 간 데가 여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 제일 먼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다음에 박완서 선생님을 또 이제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학교는 어디로 보내냐면 성안으로 보내요. 매동치로. 왜?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장전입한 거야. 유장전입을 한 건데, 친척집에다가 적을 올려놓고 나 여기 살아 이런 것처럼 해놓고, 여기서 여기 산이거든.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학교를 보낸 거예요. 엄마가. 아들도 이제 성안으로 공부를 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왜 이렇게 공부에 열을 목맸을까? 그건 딱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뺏어간 거는 그런 무지다.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만 데리고 가고, 이 할아버지도 다녔던 게 도움을 안 줘요. 그래서 도움을 안 줘. 여기 가서 박완서 선생님 어머니는 바느질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족보상으로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여기 살던 그 친척집이 박완서 선생님한테는 그 족감벌 되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오면은 항상 마님 이렇게 할 정도로 족보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좀 유의했던 것 같아. 여기가 자존심도 굉장히 엄마가 보면 강했던 여자고, 여기 가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또 있는 척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강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 바느질 같은 것도 이 집에서 이제 좀 많이 추선해줘요. 바느질 같은 건 아무래도 양반 사대부 집에서 얼마나 바느질 거리가 많겠어요. 주로 누가 뭐 많이 맡겨. 옛날에는 기생들이잖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생들 건데 괜찮겠느냐. 왜? 양반 사대부들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기생거를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뭐 돈이 급하니까 이제 받아서.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공부를 시키게 돼요. 근데 이제 박완서 선생님이 거기 다니면서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나요. 근데 좋은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전학 온 친구인데 어디든 되게 가난한 집에서 서울 성안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 되게 이제 가난한 집 아이였는데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박원순 선생님은 이제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아마 그런 좀 내동적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친구를 사귀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도서관을 가게 돼. 그러니까 학교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이제 도서관 가서 책 대출하고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아마 되게 좀 활동적이고 이제 실천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한번 도서관 가보자. 그 도서관을 갔는데 처음 찾아간 도서관은 충북부 도서관. 그게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래도 어떤 어른이 야 여기 말고 그럼 저쪽 가보면은 니네들 읽을 만한 책이 있다 해서 이제 도서관 알려주고 둘이 가서 읽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책 읽는 재미에 빠져요.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읽어준 책들이 있지만은 네. 거기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매주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분의 어떤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숙명여고 나왔는데 숙명여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숙명여고? 서울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숙명여고. 네. 숙명. 예. 그러니까 서울에 진명. 네, 그렇죠. 진명, 숙명. 네, 맞아요. 네. 진명, 숙명. 여기 남자고등학교가 하나 같이 팀은 같은 재단인데 양정고등학교. 그랬군요. 제가 양정 출신. 여기 숙명여고가 그 당시에 경기여고가 제일 유명했고 남고에서도 경기고등학교죠. 경기. 그다음에 그쵸 경기 이화 다음에 네. 숙명이었어요. 네. 세 번째 지금 가는. 그래서 이번 이제 숙명여고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경기여고를 가고, 이번 숙명여고를 가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엄마가 체육은 잘 못했나 봐. 그러니까 체육 점수는 낮으면은 엄마가 또 그럴듯한 또 말을 만들어내. 야,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공부나 체육이나 음악은 그건 진짜 점수가 아니야. 국영수 가지고만 그게 진짜 점수야 이런 식으로 엄마가 늘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이 엄마한테는 내 딸이 잘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번에 어쨌든 숙명여고를 가잖아요. 숙명여고를 가게 되고 그 친구는 경기여고를 가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제 거리가 좀 멀어졌던 것 같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숙명여고 가서 그때 그 선생을 잘 만났는데 그분이 김팔공인가 그 소설가예요. 소설가가 지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오늘날과 같이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게 없던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좀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문학 소설가니까 문학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았을 것 같고 이분한테는 그게 딱 맞았던 거죠. 박원순 선생님한테는. 그래서 학교 학창 시절이 되게 이제 좀 즐거웠던 것 같고 대학교는 알다시피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해요. 근데 이게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했던 그 시절에 전쟁이 나잖아요. 입학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못했죠. 결국 전쟁 여기서도 나오지만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살림하느라고 전쟁은 학교를 못 다녔는데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 워낙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니까 명예 박사 학위를 주죠.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입학이 이분 시대 때 우리는 지금 3월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잠시 또 9월 학기제도 있었다라고 해요. 잠시 우리나라에도 사형 본다고 미국 본다고 가지고 9월 학기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5월 학기제가 한 번 딱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게 이분이 학교 가던 그 시절이야. 이분이 학교 가던 그 시절에 졸업을 4월 뭐 이때쯤 하고 대학교를 5월 신입생들을 이제 5월에 맞춰가지고 갔던. 유교가 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서 한 달 정도 불과 좀 더 다니다가 바로 이제 유교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분이 예. 생각해보면 예. 그 서울대학교 생일에는 그거 갖고 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근데 약간 이분이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하는데 이제 오빠가 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맞아. 오빠가. 그리고 이분도 약간. 약간 박원순 선생님도 약간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되고, 근데 이분은 글 속에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좌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모든 글에서. 근데 그 신화 속에 보면은 잠깐 이분이 좌익 쪽에 이렇게 경도돼 있었고, 그 학생들 모여서 뭐 데모하고 이럴 때도 좌익 쪽에 가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 그리고 아무래도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오빠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상고를 가게 돼요. 그 당시는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게 좀 인텔리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뭐 대학교 공부까지는 하고 싶어도 엄마가 늘 이렇게 뭐 바느질을 하면 그걸 보면서 공부하는 자식인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고를 진학하고 총독부 산하의 어떤 그 계열을 총독부에서 관리하는 아마 방산업체 같은데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용 같은 거 안 끌려가게 되고 그 2차 세계대전 말기에도 1940년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끌고 갔잖아요, 일본분들. 근데 이 오빠는 이제 끌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좀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지금도 우리 이제 역사에서 아직도 보면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특히 어떤 그 정치가들 보면 아직도 뭐 부품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색깔론 얘기하고 그죠? 너무 참 시대에 착오적이고 너무 낡은 얘기인데 그게 이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사회주의 그때의 그 박원순님이 그 오빠가 그렇게 했었을 때 사회주의는 지금같이 이렇게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경도된 사상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이상적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다 잘 살고. 예, 그 모두가 다 잘 살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가 암흑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또 다시 봉건왕조로 돌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제 이쪽으로 그 당시 세계 질서가 그랬으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너무 그 자본주의가 뭐 그것도 잘만 하면 좋은데 트럼프 같은 놈들이 행하는 자본주의, 저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정말 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너무 천박하고 그냥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냥 인간성이 메마른, 그러니까 뭐 남은 어떻게 다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잖아. 아니 세계 부자 12명이 전 세계 인류 50%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12명은 그 많은 돈 다 뭐 할 거야? 지금 뭐다 갖고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 좀 좋은 일에 좀 쓰지. 이 세상에는 굶주리고 진짜 뭐 우리가 공익 광고도 많이 나오지만 물 한 모금 못 먹고 밥 한 끼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해서 아사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 애들도. 근데 사람이요,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어느 부분에 너무 매몰이 돼버리면 어떤 그 본연에 갖고 있던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저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트럼프를 보면서
아 이게 또 다른 인종의 출현인가 자본주의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상식을 뭐 상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진짜 이게 꼭 우리가 상식이라고 할 만한 건가 이런 것도 사실은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조금 항상 극단이 위험한 것 같아요. 좀 동물과 인간의 사이에 그 뭔가 상식이라는 것도 그 보편성에 입각한 상식이면은 누구나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이제 너무 인권도 중요하지만 요즘 최근에 보면 그 감독 폭행당해서 죽는 얘기라든지 또 장모를 그렇게 때려서 죽인 그런 아이들 얘기들 보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고 이게 사형제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맞지 않나. 사형제도 그냥 사형 그럴 만한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모여서 사는 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놓게 그죠? 억울하게 왜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 사형제도 뭐 2년판 사건 같은 거 네, 보면 2년판 사건이 제일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이제 악용된 그런 경우인데. 진짜 또 하나 인간과 그 동물과의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종이 하나 생겨서 괜히 이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도 없으면 갖다 놓고 그죠? 트럼프나 우리 쪽에 이제는 눈치나 사람이 그렇게 개판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 대 나라가 그렇게 변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미국 애들이 왜 트럼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자,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존중한 거는 니네가 패권 국가니까 그래도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질서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인데 그게 뭐 장사꾼이 들었으니까 내 거만 그냥 그죠? 걷겠다. 뭐 오늘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역 뭐 이란이 통제권 갖겠다니까 트럼프가 안 돼. 그거 우리랑 같이 해야 돼. 이런 얘기죠. 우리랑 같이. 그 쟤가 뭔데 그거 가서 그러니까 속셈은 뻔하잖아요. 자기네 그동안 무기 많이 썼으니까 그 돈 벌충하려면 그 돈 같이 우리 나누자. 너네는 재건하고 우리는 그동안 쏟아부은 무기 갖겠다. 이런 건데. 통행세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의 그 석유에만 의존하는 이런 시대도 또 한번 이렇게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가 하는 어떤 우리 저쪽 동북아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뚫는 해역 말고 땅 사우디에서 오마 쪽으로 파이프라인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파이프라인 설치하면 호르무즈 쪽 굳이 안 들어가도 그렇죠. 그런 것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빨리 러시아랑 수교해야 돼. 맞아요. 해서 그 러시아에서 그 석유관이고 가스관이고 다 우리나라로 연결하면 러시아도 우리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걔네들도 우리나라의 기술력 같은 거, 특히 세빙선 같은 거 우리나라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자, 뭐 어쨌든 박원 선생님 그 일대기에서 지금 이분이 왜 이제 이런 개풍에서 서울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거까지 얘기했고 이분이 이제 대학교 생활을 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병이 오키도 씨 만났을 때 그 얘기 하다가 멈추셨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작품 얘기는 아직 아니고 이분의 이제 그 생애를 먼저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뒷얘기까지는 다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분이 요 작품 있는데 그 정도까지의 생애만 일단 우리가 알아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빠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빠가 이제 의용군으로 가게 되고 이 숙부가 아버지 형제분들도 이제 세 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일 위고 밑에 동생은 그 당시 면서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면서기. 그러니까 면서기를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뭐야? 친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다 그거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박원 선생님 집안도 해방 이후에 좀 곤욕을 치러요. 네. 네.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그 이제 막내 동생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 박완서 선생님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그죠? 조카들을 되게 이제 귀엽게 여기고 마치 친자식처럼 이렇게 품어주고 그래요. 근데 이 막내 동생이 지금 그 서울역 뒤쪽에 서구역 있죠? 서구역 뒤쪽에 그 만리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 그 근처에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요. 근데 장사 수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처음에는 일본인 가게 밑에서 조문으로 일하다가 독립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는데 장사 수완이 좋아서 좀 잘 했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 때 이분이 결국은 이분도 철퇴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피난을 못 가거든요. 피난을 못 가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 우리나라 보면 이제 서울을 밑에 보면 한강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알다시피 뭐 이 철교 끊고 도망가잖아요. 이승만이는 이미 대전에 가 있어 대전에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시민들 걱정하지 말아라. 국군이 지금 반격하고 있다. 안심하라. 이렇게 그런 방송을 이미 자기는 대전에 도망가서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끊어버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못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집안은 피난을 못 가요. 오빠는 그 신화 속에서 보면은 오빠는 그 이제 사회주의 쪽에 있다가 그때는 이념 대립이 너무 심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남한 쪽에서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거는 언제든지 감옥에 붙잡혀갈 수 있는 위험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이제 탈퇴한다라는 그 증명 같은 게 있어요. 그 무슨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오빠는 자기는 이민군에서 이제 탈퇴한다라는 그런 증명을 받고 지금의 저 구파발이죠. 서울 지금은 구파발은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구파발은 경기도였죠. 그래서 이쪽에서 꽤 거리가 있는데 구파발 쪽에 가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터져서 집으로 왔는데 의용부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 숙부는 의용군들이 이제 서울을 점령했으니까 이 집이 장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제 진을 치고 뭐 먹고 이런 거를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공을 했다. 네. 그래서 여기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구입할 수복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다 색출해갖고 다 죽이잖아요. 숙부가 붙잡혀가고 면회도 한번 못 간 상태에서 총살을 당했던 소식이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민주의 뭐 이런 거 참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좀 더 역사 좀 더 앞으로 가면
그 환양년이라는 표현. 네. 그 원래 한, 그죠 향, 향. 고향. 네, 그죠. 아, 저도 그 돌아왔다. 한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우리가 환양년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거 병자호란 때 이야기잖아. 이거는 병자호란 때그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던 여자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 그냥 집안 사람들이고 나라고 그래요. 집안인 사람들, 나라, 뭐 소위 양반들. 근데 지네들이 나라 못 지켜가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뭐 했어? 지들.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또 도망가기 바빴잖아. 그죠? 아니, 내 나라 국민들을 못 지켜갖고 이렇게 끌려가게 만들어 놓고 돌아오니까 보듬어 주지를 못하고 망정 손가락질하고 하인년이라고 이러고 집안에서 내쫓고 그냥 굶어 죽거나 목매달아 죽거나 뭐 이런 여자들 뭐 너무 많았던 거잖아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네? 그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와가지고는 얘네 부역했잖아. 그래서 부역자라고 해갖고 다 이렇게 죽이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그때 더 무서웠던 거 같아요. 네. 항상 돌아오면 그 방송 작품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웃 사람들이 이 집안에는 반장이 저기도 안 줘요. 저기 주민증 찍고 그런 것도 안 주고 빼놓고 노골적으로 좀 적대시하고 이런 얘기들 나와요. 일단 참 그 이데올로기라는 거에 너무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하고, 이 오빠는 그 작품 속에서 여러 장면으로 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작품 속에서 이제 엄마의 말도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서는 또그 인민군이 그 쏜 총에 의해서 이제 그 과다출혈로 죽게 되거든요. 근데 또 그 신화 속에서는 오빠는 인민군에 이제 끌려가는 거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폭격에 의해서 죽는 거로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아마 신화 쪽이 좀 더 자전적 요소가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인민군,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소식이 이제 단절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박한 선생님은 대학교 이제 오빠는 끌려가고 본인 이때 당시 그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화 속에 보면 오빠는 2번 결혼을 하거든요. 네, 2번 결혼. 네. 첫 번째 결혼이 그 여자가 이제 폐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오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여자를 되게 극진히 간호해주고, 그래서 뭐 결혼 같은 거에서 부모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뭐 자식 이기는 부모듯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혼을 엄마가 승낙을 해요. 엄마를 처음 만나는 장면도 적십자가 병원, 지금 저 서대문 쪽이랑 아까 그 광화문 쪽에서 넘어오면서 충정로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적십자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 그게 특실에 입원해 있을 때 엄마가 가서 이제 그 며느리를 대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엄마는 되게 못마땅하죠. 내 자식이 뭔가 환자랑 결혼하는. 근데 오빠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얼마 못 있어서 죽어요. 얼마 못 있어서 죽고 그냥 혼자 그 폐이처럼 좀 지내다가 나중에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둘째 임신했을 때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 남자네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 또 그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남자네 집도 되게 재밌어요. 그 여자네 집. 그 여자네 집도 엄청 재밌고, 네. 그 여자네 집은 이제 그 단편이잖아. 근데 그 남자네 집은 장편이에요. 두꺼운 책인데 그거 한번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되게 좀 술술술술 익히는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좀 찡해요. 굉장히 찡하다.